TK그룹의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모든 이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한 남자 바로 이 그룹의 총수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다. 회의 테이블에 앉은 임원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보였다. 그들의 값비싼 정장은 땀으로 축축했고 잘 관리된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박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변론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자신감 넘치는 톤을 잃고 가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를 제시하며 프로젝트의 미래 가치를 역설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앉아 박상무의 필사적인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회의실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초침소리처럼 임원들의 심장을 옥죄었다. 마침내 박상무의 보고가 끝나고 다시 한번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짧은 순간이 임원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어우러져 더욱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도시의 정복자. 그를 표현하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단어는 없었다. 그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박상무의 결론은 추가 자금을 투입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 그의 질문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박상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급하게 대답했다. 네, 회장님. 확실합니다. 앞으로 3개월만 더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성과를 보이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강태준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상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박상무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3개월이라.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또 3개월을 달라고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서류 맨 위에 간결하게 서명했다. 그가 내뱉은 다음 말은 회의실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프로젝트 중단합니다.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박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른 임원들은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다. TK그룹은 가능성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증명할 뿐. 박상무는 오늘부로 보직 해임입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섰다. 남겨진 임원들은 얼어붙은 채 그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뒤로 비서실장인 김비서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붙었다. 강태준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해운대 산업의 박진우 회장 측에서 저녁 식사를 제안해 왔습니다. 김비서의 보고에도 강태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해운대 산업은 최근 TK그룹의 주요 사업 분야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며 사사건건 부딪히는 경쟁사였다. 박진우 회장은 업계에서 야심 많고 교활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다고 전해. 그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대기하고 있던 전용 차량의 문이 열렸다. 그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눈을 감았다. 하루 종일 그를 짓누르던 수많은 보고서와 결정들이 머릿속에서 잠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미간에 잡힌 옅은 주름은 완전히 펴지지 않았다. 차는 서울의 번잡한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가 사는 곳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그만의 성이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집으로 올라갔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회사에서의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온기가 그를 감쌌다. 집 안은 은은한 조명과 흙내음으로 가득했다. 거실 한쪽에는 아내인 한서연의 작업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도예가였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자기들과 작업 도구들이 그녀의 열정을 보여주듯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물레 앞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소리 없이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흙을 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집중한 그녀의 옆모습은 세상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아름다웠다. 회사에서 그를 감싸고 있던 얼음장 같은 갑옷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저 여인 한서연,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견고한 빙하를 녹일 수 있는 유일한 태양이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는지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 묻은 작은 흙 자국이 그의 눈에는 사랑스럽기만 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친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따스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다가가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기지개를 켰다. 오늘 회의는 힘들었어요. 그녀는 그의 표정만 보고도 그의 하루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녀는 이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작게 속삭였다. 나 배고파요, 여보. 그 한마디가 마법의 주문이었다. 강태준의 얼굴에 남아있던 마지막 긴장감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아내의 이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매를 걷어붙였다. 뭐 먹고 싶은데 파스타 해줄까? 냉혹한 기업의 총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아내를 위해 요리하려는 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아니요. 그냥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지 좋아요. 김치찌개도 좋고. 그녀의 애교 섞인 말투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는 주방으로 향했다. 최고급 빌트인 가구로 꾸며진 주방이었지만 그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하자 따뜻한 가정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에게 요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깥 세상의 모든 전쟁과 소음으로부터 자신과 아내를 지키는 의식이자 유일한 안식이었다. 서연은 식탁에 앉아 턱을 그은 채 그런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세상 사람들은 강태준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지만 그녀에게 그는 그저 자신을 끔찍이 아끼는 다정한 남편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 뜬 발신자는 김비서였다. 그는 잠시 칼질을 멈추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해운대 산업 M&A 시장에서 저희가 주시하던 스타트업의 접촉 시작, 의도적인 방해로 보입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였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박진우. 그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또다시 성가신 파리가 윙윙거리는 듯한 불쾌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이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요리에 집중했다. 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챈 서연이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는 뒤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 그냥 스팸 메시지야. 거의 다 됐으니 조금만 기다려. 그의 완벽한 표정 연기에 서연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평화, 이 안식을 깨뜨리려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고. 박진우든 그보다 더한 누구든. 아내의 세상은 언제나 따뜻하고 아름다워야만 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다시 얼음보다 차가운 악마가 될 수 있었다. 잠시 후 맛있는 냄새가 나는 김치찌개가 식탁 위에 놓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강태준에게는 이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미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상태였다. 어젯밤에 다정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TK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총수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있는 아내의 잔에 따뜻한 커피를 채워주었다. 서연은 갓 구운 토스트에 잼을 바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밤새 평안했는지 묻는 다정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했다. 그들 부부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눈빛과 작은 몸짓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오늘 늦어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젯밤의 메시지가 마음에 걸렸다. 아마도 새로 시작하는 일이 좀 있어서. 그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회사의 복잡하고 더러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흙과 예술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해야 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에 전화할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현관을 나섰다. 서연은 그가 떠난 자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의 토스트로 시선을 돌렸다. 남편의 새로운 일이라는 말이 왠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무게로 다가왔지만 그녀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를 믿으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그가 지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TK그룹 본사 로비에 강태준이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건물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아무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최고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 문이 열리자 김 비서가 이미 초조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준은 말없이 코트를 벗어 소파에 던지고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는 턱짓으로 보고를 재촉했다. 김 비서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태블릿 화면을 그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온갖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가득했다. TK케미칼 유독 물질 무단 방류 의혹.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두 얼굴. 기사들은 하나같이 T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TK케미칼이 비밀리에 폐수를 방류해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내용은 조잡하고 증거도 없었지만 대중의 불안감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밤사이에 익명의 제보라는 형태로 여러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간 상태였다. 주식시장 개장과 동시에 TK케미칼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기사들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남의 회사 이야기를 읽는 사람처럼 무심하고 평온했다.
보고를 마친 김 비서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회장님의 침묵은 폭풍전야와 같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언론 대응팀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즉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유포자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교묘하게 IP를 우회해서. 김 비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태준이 말을 잘랐다. 법무팀에 전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상 최고 수준의 대응을 준비하라고. 선처는 없다. 그는 이어서 몇 가지 지시를 더 내렸다. 위기관리팀은 공장 주변 환경평가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고 지역 주민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즉시 추진해. 그리고 홍보팀은 이번 사태를 TK그룹의 투명 경영을 보여줄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전략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김 비서는 그의 지시를 빠르게 받아 적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불과 몇 분 만에 그는 사태 수습을 위한 완벽한 로드맵을 그려냈다. 김 비서가 나가고 거대한 집무실에 다시 혼자 남은 강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는 이번 사건의 배후를 생각했다. 이런 식의 여론전은 박진우가 즐겨 사용하는 수법이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해운대 산업과 박진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훑어보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성장 과정에는 온갖 불법과 비리가 난무했다. 그는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강태준은 박진우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견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자신을 흔들어보고 약점을 찾아내려는 탐색전. 강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즐기는 편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달랐다. 박진우의 공격이 자신의 사업 영역을 넘어 개인적인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에 아내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항상 서연을 완벽한 온실 속에 보호해왔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깥 세상은 오직 자신의 몫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온실의 유리벽에 누군가 돌을 던지려 하고 있었다. 생각만으로도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개인 휴대폰을 들어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팀장입니다. 상대는 강태준의 개인 경호를 총괄하는 최 팀장이었다. 그는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명령했다. 오늘부터 사모님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리도록. 절대 눈에 띄지 않게. 사모님께서 전혀 눈치채셔서는 안 돼. 24시간 모든 동선을 빈틈없이 체크하고 특이사항은 즉시 보고하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팀장의 대답에는 어떠한 질문도 망설임도 없었다. 강태준은 전화를 끊었다. 이것이 그가 만든 첫 번째 균열이었다.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아내에게 비밀을 만든 것이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들의 세상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한편 인사동에 위치한 서연의 갤러리 겸 공방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수강생들에게 도자기 빚는 법을 가르치며 차분한 오전을 보내고 있었다. 흙의 부드러운 감촉과 수강생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남편이 지금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수업을 마친 그녀는 잠시 갤러리를 정리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전화는 그냥 끊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냥 잘못 걸려온 전화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전화가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보이지 않는 위협의 작은 신호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쌍의 눈이 자신을 그림자처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저녁에는 남편에게 무슨 맛있는 요리를 해줄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같은 시각 강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러 개의 모니터를 띄워놓고 있었다. 한쪽 모니터에는 TK케미칼의 주가 그래프가 그의 지시 이후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다른 모니터에는 언론 대응팀이 배포한 반박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아래 숨겨진 작은 모니터에는 갤러리 주변의 CCTV 화면이 분할되어 보이고 있었다. 그는 화분에 물을 주는 아내의 평화로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눈빛 속에는 오직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며칠이 지났다. 강태준의 빠르고 정확한 대처 덕분에 TK케미칼을 둘러싼 악성 루머는 빠르게 진화되었다. 오히려 투명하고 정직한 대응으로 TK그룹의 이미지는 한 단계 더 상승하는 효과를 낳았다. 박진우의 첫 번째 공격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셈이었다. 강태준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박진우 같은 자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첫 번째 공격이 실패했다면 그는 분명 더 교활하고 더 악랄한 방법으로 다시 공격해 올 것이다. 강태준은 경계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보이지 않는 적의 다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다.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 아래에서 조용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자신의 갤러리에서 새로 만든 찻잔 세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품은 특유의 단아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특히 그녀가 만든 식기류는 안전한 천연 유약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것은 그녀의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이자 타협할 수 없는 철칙이었다. 갤러리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창밖의 햇살이 그녀의 도자기 위로 쏟아져 내렸다. 바로 그때 유명 미술평론가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새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다. 그는 평소 날카롭지만 공정한 비평으로 명성이 높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가 올린 글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다.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 도예가 한서연의 작품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었다. 그 평론가는 한서연의 도자기를 분석한 결과 일부 작품의 유약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자처럼 행세하며 아름다운 외관에 소가 유해 물질이 담긴 식기를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경고했다. 그 글에는 조작된 것처럼 보이는 시험, 성적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그 글은 온라인 세상에 떨어진 불씨와 같았다. 순식간에 수많은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으로 퍼져나갔다. 재벌가 며느리의 파렴치한 상술, 사람 잡는 명품 도자기 같은 악의적인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준비라도 하고 있었다는 듯이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언론사들 역시 이 자극적인 스캔들을 놓치지 않고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서여연은 단골 손님의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평론가의 글을 읽었다.
그리고 기사들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할 수 있었다. 그녀의 작품에는 단 한 톨의 유해 물질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자 악의적인 모함이었다. 갤러리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일부 흥분한 사람들은 갤러리 문 밖에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예술가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이 순식간에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평화롭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는 망연자실한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강태준은 김비서의 긴급한 보고를 받고 곧장 갤러리로 차를 몰았다. 갤러리 앞에는 몇몇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그들을 뚫고 안으로 들어섰다. 엉망이 된 갤러리 안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그가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이성의 끈이었다. 그의 내면에서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감히 누가 나의 여자를 건드리는가? 그의 눈빛은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하지만 그는 아내에게 다가갈 때 모든 분노를 지우고 오직 한없는 다정함만을 남겼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다 괜찮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모두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을 부축해 갤러리 뒷문으로 빠져나와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아내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믿는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진실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모욕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며칠간 갤러리 문을 닫고 푹 쉬라고 모든 것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서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서재로 들어왔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차분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의 내면은 사리로 들끓고 있었다. 박진우.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그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기업을 공격하던 것을 넘어 이제는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자신의 아내를 공격한 것이다.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비상 연락망을 통해 자신의 핵심 인물들을 소집했다. 김비서 그룹 법무팀장 그리고 그의 그림자 부대를 이끄는 최 팀장이었다. 한밤중에 그의 서재에 모인 세 남자는 강태준의 싸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강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방어는 끝났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그는 최 팀장을 바라보았다. 박진우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그의 사업 정치적 커넥션, 개인적인 비밀까지 돌멩이 하나까지 다 뒤집어서 먼지를 찾아내 그를 묻어버릴 먼지를. 그의 목소리에는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복수를 선언하는 군주의 목소리였다. 그는 이어서 법무팀장에게 말했다. 이번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된 모든 자들을 추적해 최초 유포자 악성 댓글로 기사를 쓴 기자와 언론사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설 거야. 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마지막으로 그는 김비서를 보았다. 박진우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운대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조용히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해. 그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집행 선고였다. 그의 핵심 인물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잠들어 있던 호랑이가 마침내 깨어났음을 직감했다.
황제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에도 강태준은 한동안 서재에 홀로 남았다. 그의 지하 폭풍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팀들은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최 팀장의 그림자 부대는 박진우의 모든 것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김 비서는 재무 전문가들과 함께 해운대 산업의 재무제표와 투자 내역을 분석하며 치명적인 약점을 찾고 있었다. 법무팀은 거대한 사이버 수사팀을 꾸려 악성 루머의 근원지를 역추적해 나갔다. 모든 것이 소리 없이 하지만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날 밤늦게 강태준은 불 꺼진 서연의 갤러리를 다시 찾았다. 어둠 속에 잠긴 도자기들이 마치 상처 입은 채 침묵하는 아내의 모습처럼 보였다. 그는 악의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찻잔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매끄럽고 부드러운 감촉. 그 안에는 오직 예술을 향한 아내의 순수한 열정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찻잔을 든 채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복수의 맹세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폭풍은 이제 막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세상은 곧 강태준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될 것이었다. 갤러리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강태준의 법무팀과 홍보팀이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대중의 분노와 의심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서연은 펜트하우스에 고립되었다. 집 앞에는 진을 친 기자들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소셜미디어 계정은 온갖 저주와 비난으로 도배되었다. 그녀는 작업실에 앉아 멍하니 물레를 바라보았다. 흙의 감촉이 느껴지지 않았다. 예술적 영감은커녕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의욕조차 생기지 않았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녀의 세상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작품은 더 이상 아름다운 예술이 아니라 사람들을 해치는 흉기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은 칼에 베이는 것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서서히 온몸을 잠식하는 독과 같았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지옥 같았다. 그는 매일 밤 집으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서 점점 빛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대중의 광기 앞에서는 그의 막강한 권력도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아내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서연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한 특급 호텔과의 대규모 전시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보가 온 것이다. 호텔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와는 함께할 수 없다는 차가운 이유를 댔다. 그 전시는 그녀의 예술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서재에서 최 팀장으로부터 박진우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박진우의 추악한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서재 밖 어둠 속에 잠겨있을 아내에게 향해 있었다. 보고를 마친 최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사모님 때문이십니까? 강태준은 대답 대신 지친 눈을 감았다. 최 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서재를 나갔다. 혼자 남은 강태준은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박진우를 파멸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아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가 침묵으로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고립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실루엣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여서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단 통증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곁에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서연아.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다.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그녀의 질문은 강태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숨겨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건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니야. 이건 나를 향한 공격이야. 서연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강태준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진우라는 인물에 대해 그가 TK그룹을 어떻게 위협해왔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번 갤러리 스캔들은 그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당신을 무기로 사용한 것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미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서연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분노. 하지만 마지막에 그녀의 얼굴에 남은 것은 뜻밖에도 안도감과 슬픔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혼자서 이런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힘겨웠을지 생각하니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잡고 있던 그의 손을 들어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그래서 그랬구나.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남편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신뢰였다. 그녀는 더 이상 폭풍 속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에 눈 그 고요한 중심이 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반응에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져 내릴까봐 혹은 자신을 원망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어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녀의 강인함 앞에 그의 모든 불안과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이 여자라는 것을. 서효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 걱정하지 마요.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 더 이상 아프지 않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요.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당신 아내잖아요. 그녀의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 그 어떤 응원보다 강한 힘을 그에게 주었다. 그의 마음속을 휘젓던 거대한 폭풍이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잠잠해졌다. 무거운 침묵이 잠시 공간을 채웠다.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시끄러웠지만 그들 둘만이 있는 이 공간은 완벽하게 고요했다. 그때 서연이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아주 선명하게 말했다. 나 배고파요, 여보.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그 말은 더 이상 단순한 생리적 요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이 폭풍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 우리는 여전히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올린 희망의 불씨와도 같았다.
강태준은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내를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래, 밥 먹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들은 함께 주방으로 향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강태준은 앞치마를 둘렀고 서연은 그의 옆에서 채소를 씻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주방에는 경쾌한 칼질 소리와 물소리만이 가득했다. 폭풍은 여전히 밖에서 울부짖고 있었지만 그들은 폭풍의 가장 고요한 중심, 태풍의 눈 안에 함께 있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다가올 싸움을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 아내의 굳건한 신뢰는 강태준에게 새로운 무기를 쥐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던 죄책감과 무력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머리는 차갑게 식었고 심장은 복수의 불길로 뜨겁게 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TK그룹에 출근한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욱 서늘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고드름처럼 번뜩였고 그가 내뿜는 기운은 임원들을 숨막히게 만들었다. 황제가 전쟁 준비를 마쳤음을 모두가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거나 수습하지 않았다. 이제는 사냥할 시간이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박진우의 본체가 아니었다. 그는 사자의 목을 노리기 전에 먼저 그 팔다리를 묶어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 팀장의 정보망을 통해 그는 박진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핵심 해외 파트너사를 파악했다. 홍콩에 기반을 둔 작은 투자 회사였지만 해운대 산업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운용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강태준은 즉시 유럽에 있는 자신의 비밀 금융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팀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해당 투자 회사의 채권을 조용히 그리고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최 팀장이 수집한 해당 회사의 불법 외환 거래 증거를 익명으로 홍콩 금융감독 당국에 제보했다. 모든 것은 물밑에서 박진우가 전혀 눈치챌 수 없도록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며칠 후 홍콩 금융시장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유망해 보이던 투자 회사가 갑작스러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채권자들은 빚 독촉을 시작했다. 박진우는 이 소식을 듣고 그저 운이 없는 사업 파트너의 불행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닥쳐올 거대한 쓰나미의 첫 번째 경고 신호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오만했다. 박진우가 홍콩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정신이 팔린 사이 강태준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의 목표는 서연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는 것이었다. 법무팀은 그동안 추적해온 증거들을 모두 정리했다. 악성 루머를 처음 퍼뜨린 미술평론가가 박진우의 측근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계좌 이체 내역, 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통화 기록까지 완벽하게 확보했다. 강태준은 이 증거들을 가지고 직접 언론사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가장 신뢰도가 높고 영향력 있는 탐사보도 전문 채널에 모든 자료를 넘겼다. 그리고 법무팀은 해당 평론가와 루머를 무분별하게 퍼뜨린 언론사 수십 곳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다. 거짓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늘한 경고였다. 그날 저녁 황금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에서 도예가 한서연 스캔들의 추악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방송이 나갔다. 방송은 강태준 측이 제공한 명백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며 이번 사건이 한 예술가의 명예를 짓밟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범죄임을 폭로했다. 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판 평론가의 비참한 인터뷰와 당황하는 언론사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서연을 향하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동정과 응원으로 바뀌었다. 오히려 추악한 음모의 배후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었다.
그는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들이 그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홍콩 파트너사의 위기와 아내를 둘러싼 스캔들의 반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강태준의 방역이었다. 그는 강태준이 아내 문제에 매달려 허우적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심장을 향해 조용히 칼을 겨누고 있었다. 아내라는 약점을 공격했는데 오히려 잠자던 맹수를 깨운 꼴이 되었다. 박진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해운대 산업의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의 전화였다. 박 회장,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홍콩 자금은 괜찮은 겁니까? 언론에서 우리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을 건드린 겁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의심, 그리고 비난이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강태준이 예고한 경고의 천둥소리였다. 박진우는 애써 태연한 척 그들을 안심시켰다. 걱정할 것 없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요. 강태준 그놈이 감히 나한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강태준이라는 남자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냉혹함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의 분노가 이토록 치밀하고 무서운 것인 줄은 몰랐다. 그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제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가 쌓아 올린 신뢰와 동맹의 벽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스산해 보였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집에서 서연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앵커는 서연의 완전한 무고함과 이번 사건의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었다. 서연의 눈에는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와 남편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강태준의 손을 잡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기쁨이나 승리의 표정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가득했다. 이제 막 전초전이 끝났을 뿐이다. 그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아. 그의 눈은 TV 화면 너머 어둠 속에 숨어있을 자신의 적 박진우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첫 번째 천둥은 쳤다. 이제 곧 진짜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다. 해운대 산업의 정기 주주총회 날이 밝았다.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초조함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근 연이어 터진 악재들로 인해 주주들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박진우는 단상 위에서 애써 미소를 지으며 회사의 비전을 역설하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연회장 구석에서는 기자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박진우가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설을 이어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경호원도 비서도 대동하지 않은 채 오직 법무팀장만을 데리고 홀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떨어진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 모든 소음이 멎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주주들은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박진우는 단상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강태준이 왜 여기에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경호팀에게 눈짓을 보냈다.
저자를 막아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급히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강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의 옆에 있던 법무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회장님께서는 본 주주총회에 의결권 있는 주식 상당수를 위임받은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회장님의 발언을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서류를 확인한 경호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물러섰다. 박진우는 이가 갈리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이 언제 어떻게 자신의 주주들을 포섭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허를 찔린 것이다. 강태준은 수많은 인파를 뚫고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연 회장을 무겁게 울렸다. 그는 박진우를 옆으로 밀어내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잠시 연 회장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뜨거운 분노를 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이것이 바로 황제의 분노, 즉 눈보라의 진노였다. 존경하는 해운대 산업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투자한 이 회사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연설을 하지 않았다. 그는 선고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 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의문의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해운대 산업의 비밀 장부였다. 스크린에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내역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기록 주가 조작의 증거들이 낱낱이 펼쳐졌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들이 믿고 투자한 회사가 사실은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였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박진우 회장은 여러분의 귀한 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회사를 개인의 왕국처럼 운영해왔습니다. 강태준의 폭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서연의 갤러리 스캔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돈을 받고 거짓 기사를 쓴 미술 평론가의 자백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평론가는 박진우의 지시가 있었음을 흐느끼며 실토했다. 박진우의 계좌에서 평론가에게로 거액이 흘러들어간 금융 기록도 함께 공개되었다. 강태준은 박진우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그는 심지어 회사의 공금을 이용해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한 무고한 예술가의 인생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신뢰하는 회장의 민낯입니다. 이런 자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질문이 뒤섞여 폭발했다. 박진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강태준이 제시한 모든 증거는 그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준은 그런 그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똑똑히 말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1시간 전 제가 공개한 이 모든 자료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그는 박진우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아마 지금쯤이면 검사들이 박 회장님을 모시러 오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굳은 표정으로 곧장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모든 것이 강태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박진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박진우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업계를 호령하던 회장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승리감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공허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건드린 자의 말로를 똑똑히 새기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자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듯 조용히 몸을 돌렸다. 아수라장이 된 연 회장을 뒤로하고 그는 밖으로 나섰다. 눈보라는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고 이제 그 자리에는 폐허만이 남았다. 밖은 어느새 맑게 개어 있었다. 그는 채 올라타 말없이 한 곳을 향해 차를 몰았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해운대 산업의 몰락과 박진우 회장의 구속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강태준의 이름은 정의를 구현한 기업가 혹은 무서운 복수자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강태준에게 그런 평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가 일으킨 거대한 폭풍은 오직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황제의 분노는 그렇게 절대적이고 최종적으로 끝을 맺었다. 박진우의 몰락은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해운대 산업은 공중분해되었고 그와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가 줄줄이 터져 나오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연일 강태준의 이름을 언급했다. 어떤 이는 그를 정의로운 심판자라 칭했고 어떤 이는 그를 무자비한 복수기라 불렀다. TK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그의 승리를 증명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음의 중심에 있는 강태준은 놀랍도록 조용했다. 그는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 모든 공식적인 업무를 김 비서에게 맡기고 모습을 감췄다. 승자의 축배를 들지도 패자를 조롱하지도 않았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을 끝낸 병사처럼 그는 오직 자신의 안식처를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에게 전쟁은 끝났다. 그는 직접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화려한 도시의 넌사인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길고 길었던 터널을 막 빠져나온 듯한 피로감만이 온몸을 감쌌다. 그가 원했던 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기 전에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그는 차에서 내렸다. 집 안에서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을 감싸는 따뜻한 공기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바깥 세상의 모든 혼돈과 광기가 완전히 차단된 오직 그와 그녀만을 위한 완벽한 성역이었다. 그는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했다. 아내 서연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작업실에 있지도 소파에 앉아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몇 주간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그늘이 완전히 걷혀 있었다. 평온하고 차분하며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강태준은 소리 없이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턱을 기댔다. 그녀에게서 나는 익숙하고 편안한 향기가 그의 지친 영혼을 위로했다. 서연은 그의 손길에 놀라지 않고 하던 일을 멈춘 채 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괜찮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수만 가지의 말들이 따뜻한 온기가 되어 그들 사이를 흘렀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만의 평화로운 아침이 밝아온 것이다. 한참 후에야 서연이 그의 품 안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그의 지친 얼굴을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졌다.
그의 눈 밑에 드리운 짙은 그늘과 미간에 잡힌 옅은 주름이 그가 홀로 감당해야 했을 시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고 싶었던 바로 그 미소였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법의 주문과도 같은 그 말을 속삭였다. 나 배고파요, 여보.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 순간 강태준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긴장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의 얼굴에 마침내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황제의 얼음 가면은 산산조각 나 녹아내렸고 오직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보라는 완전히 멎었다. 그의 세상에는 이제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했다. 그는 아내의 이마에 깊게 입을 맞췄다. 그래, 밥 먹자.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하고 편안했다. 그들은 함께 식탁을 차렸다. 화려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세상 그 어떤 만찬보다 따뜻하고 소중한 식사였다. 그들은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저녁을 먹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바깥 세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함께 지켜낸 이 작은 식탁, 이 평범한 저녁 식사야말로 그들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강태준은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것이라는 것을. 그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그렇게 가장 평화롭고 완벽한 방식으로 끝을 맺었다.